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대선 날입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인데 오늘 이은혜 뉴스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투표 날인데 투표소 찾으실 분들한테 이것만은 알고 가자 정보를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데요.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주민등록지 인근 네.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표소 위치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댁으로 발송된 선관위 투표 안내문 확인하시거나 아이고 벌써 버려버렸다 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내 투표소 찾기 검색하시면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분증 챙기셔야죠. 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물론이고요. 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와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중에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고요. 자, 오후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결과는 몇 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선관위 관계자에 네. 따르면 밤 12시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워낙 접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 2시쯤 판가름이 났고요. 그전 19대 대선은 일찌감치 밤 10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개표까지 과정 짧게 설명드리면요. 투표 끝나면 본선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경찰의 호송하에 전국의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네. 보통 저녁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네. 모든 개표 과정을 실시간 참관하게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궁금하실 텐데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에 곧장 알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오늘 밤 12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후보자들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세를 했는데 마지막 풍경, 메시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모든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네. 마지막 유세 총력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곳, 또 추운 겨울 눈비 맞아가면서 탄핵을 요구했던 바로 그곳이죠. 오케이. 그만큼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듯이 지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빛내며 이 후보를 응원하고 연호했는데요. 여의도 유세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서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을 시청 광장으로 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인데요. 여기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도 계엄도 잘못한 게 많았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큰 절로 어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엄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큰 절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 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절 올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동안 좀 볼 수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지원 나섰던데요. 네, 민주당의 말을 따르자면 네. 부패 국정농단 내란 빅텐트가 펼쳐졌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총동원된 건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붉은색 계열 옷을 입고 자신의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가 나와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한껏 기분이 업된 모습도 내비쳤습니다. 네. 잠깐 장면 보실까요? 네. 내가 손을 들면 후보인 줄 알지. 나는 젊은 사람. 네, 시민들 만나서 내가 손은 들면 내가 후보인 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격전지인 부산, 울산, 경남 주요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말씀처럼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문 또 대독됐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 총출동을 두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비리로 투옥된 이명박,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내란으로 탄핵된 윤석열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히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아직 역사가 용서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김문수 후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이들의 도움이 과연 표 확장에는 도움이 될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지 그건 오늘 밤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성남시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가졌던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후 성남 주민교회에서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과거 성남 시민병원 설립을 주도하다가 수배된 바 있는 이재명 후보, 네. 그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다짐했다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첫 결심을 세운 곳에서 이 후보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은 투표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해줬던데요. 어떤 질문, 어떤 답변이 오갔습니까? 네, 취임 후 첫 업무가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고 짚으면서 경제 상황 점검 가장 먼저 지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의 통상, 네. 협상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협상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 통합과 소통, 검찰 개혁,
향후 인사 및 당정 관계 설정 등 다양한 질문에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막판 변수로 리박스쿨 떠올랐는데요. 자,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극우 네.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가 자유손가락 군대 자손군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씨의 지시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추켜 세우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 게 드러났는데요. 네. 여기에 리박스쿨 수료생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그렇게 침투한 학교에서는 극우 역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댓글 공작, 선거 개입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 교육 내란으로까지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정부 현장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강행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저녁에 뉴스타파 추가 보도 냈는데요. 트루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리박스쿨과 함께 자손군을 공동 운영한 정황도 아하.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댓글을 많이 쓴 회원에게 100만 원씩 월 포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돈을요? 네, 자손군의 댓글 여론조작 범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선 후에도 확실히 밝혀져야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리박스쿨 의혹 김문수 후보와 관계가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의혹이 바로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입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 손 씨가 김문수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실제로 손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같은 행사장에 있는 사진이 공개돼 더 논란이 가중되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리박스쿨 관련 진실을 밝히라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역시 리박스쿨 의혹이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란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반란 행위요. 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지난 3년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 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리박스쿨을 듣보잡이라고 아하. 폄훼까지 하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 반응했습니다.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큰 이슈가 지금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발언 중에 짚어볼 만한 발언 장면을 소개해드리는 대선 말말말, 오늘 어떤 장면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장면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재명 후보의 성남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네. 회견에서 이 후보는 대선 유세 과정을 돌이키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의 폭정 또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 유세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들에게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도 빗물이 안경까지 타고 흘러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대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이재명이 저도 모르게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번 대선을 맘졸이고 지켜봤던 또 기다렸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내란 사태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과 내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세대와 연령, 지역과 직업, 또 심지어 지지 정당을 넘어서 수많은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마음을 모아낸 이유가 말 그대로 장대비쯤이야 아무렇지 않을 만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를 열망했기 때문 아닐까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저녁 8시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단 한 표도 내란 연장에 줄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아내야겠습니다. 내일 웃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은하 에디터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대선 당일 오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인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투표하셨습니까 두 분? 첫날 사전 투표. 사전 투표. 네, 저는 번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마치고 네. 가실 아마 예정이시군요. 혹시 사전 투표를 안 믿으시는? 바빠서. 바빠서 방송도 바빠서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끝나고 본투표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뭐 이제 한 1시간 조금 더 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투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이 제가 알기로 77%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80%는 넘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 보통 70%는 다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이 사실 좀 치열했기 때문에 선거율이 높았죠.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정도 한 60% 정도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0%를 좀 넘겨가지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전 투표율이 최고는 아니었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갑자기 꺾였죠. 예. 네. 이게 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강성필 부대변인님처럼 바빠서 못 가신 분도 네. 혹은 뭐 일정 때문에 못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사전 투표 자체를 또 안 믿는 분들도 이번에 많아서 아직까지도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호남 쪽에선 네. 그 엄청난 투표율을 보였잖아요. 반면 이제 그 대구 쪽이 제일 낮았고요. 최저였는데 네. 오늘 방금 보니까 이제 7시 기준으로 대구 쪽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대로 네, 반영. 그리고 광주가 최저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요. 뭐 어차피 이게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도 투표하고 주위에도 많이 독려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보면 사실 첫 번째 날은 로만 따진다고 하면 역대 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뻔했어요. 이번엔 또 네. 이제 계속 평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전 투표가 완전히 더 많은 격차로 그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투표가 화요일이잖아요. 임시 공휴일이에요. 네. 그러면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토, 일, 월, 화 4일을 쉴 수가 있기 연결해서,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시고 이렇게 쭉 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지금 거치는 그런 상황이고 각 당에서는 아마 공표는 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은 조금씩 달라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갖고 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다. 이준수 후보는 두 자리 가능하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수 있느냐, 과반 넘느냐. 요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개인적인 희망을 네.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50은 무조건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중요하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는데 네.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평가를 막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특히 3차 토론에서 그 거품이 좀 그 꺼졌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러한 동력, 그러니까 소위 혐오와 뭐 막말을 즐기고 그거를 계속해서 대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이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때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결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투표 그 최종 득표율이 궁금하고 전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튼 10% 아래로 한 자릿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거고 두 자리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주목이 이제 다른 의미의 주목.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7%에서 49% 정도의 득표 지지를 받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5에서 39를 받았습니다. 네. 이준석은 9에서 11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낮은 47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높은 39를 따져본다고 하면 대략 8%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4%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맞네요. 그런 차이에서 본다고 하면 거의 블랙아웃이 들어간 이후에는 지지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역대 선거를 봤을 때.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상승 추세라고 하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세 후보다 한 번씩 다 설화를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리박 스쿨.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여성 혐오인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잠깐 삼자적인 입장이 있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본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언이고 이 단어 자체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기에는 너무 강렬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만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의 지지율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이번에 좀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넘길 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중도 보수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히 네. 많은 분들이 또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내란 종식에 대해서 막판에 윤석열이 등판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김문수를 응원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맞아 저 내란 수계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지 요게 또 다시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50% 넘길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기 대선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우리 부대매님 어떤 부분이 기억이 좀 남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네. 보면은 국민의힘의 새벽에 후보 교체 파동.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네. 웃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뭐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 보고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어날 수가 없죠. 한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맞습니다.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독재국가 공산당, 뭐 공산당이야 뭐 그런 식으로 밤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네. 그런 것을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승부처가 갈렸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야, 그 밤에 그 야밤에 바꿨다가 또 좀 다음에 다시
전당원 투표했는데 또 결과가 바뀌는 그 모습. 네. 참 저도 사실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또 재밌었던 일은 네. 국민의힘의 어느 한 당원이 새벽에 국회에 찾아와서 네. 서류를 들고 와서 맞아. 나도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예.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별일이 다 있었다. 네, 답정너였죠 한마디로. 네. 네.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하기도 사실 이사님? 말씀 주신 대목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쵸? 특히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라는 네. 그런 사람이 대선 토론장에 나와서 했던 진짜 끔찍한 충격적이었어요. 그 발언. 네. 그게 저는 앞으로도 정치 역사에 되게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요게 남을 것이다. 영원히 왜냐면 남을 것이다. 이게 대선 주자가 도대체 언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진짜 뭐 기억해 보면 진짜 좀 황당한 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MB 아바타입니까? 이거는 좀 웃기게라도 남았지.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힘당의 무슨 도의원인가 하는 사람도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네. 그래놓고 맨날 이준석 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혐오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봐라.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 봅니다. 그래놓고 무슨 새로운 뭐 개혁의 뭐 이런 말을 어디에 갖다 압도적 씁니까?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괴로움이죠. 괴로움이라고요? 네. 저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이후에도 저게 잘못됐거나 뭐 저거에 대해 사과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해명하는 모습에 심지어 그러니까 보였어요. 당원들한테만 슬쩍 이렇게 사과를 하는 네. 척. 그것도 참 웃긴 게 맨날 저런 식으로 겉으로 페인팅 모션을 막 하는데 네. 당원들 늘었는데요. 막 1,000명 더 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 놓고 그 다음날 당원들한테 그럼 사과를 왜 합니까? 본인 말대로면 문제가 없다. 더 세게 나가겠다. 라고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그걸 본 국민들한테 해야지. 그렇죠. 자기 당원들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자, 이번 대선 오늘 이제 본투표를 하는 상황인데 이 대선 과정에 핵심 키워드를 두 분께서 하나씩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연 첫 번째는 내란 종식. 종식인데 저는 이제 내란 종식은 워낙 당연한 거니까 네. 두 번째를 좀 꼽는다고 하면 이 여성 혐오와 성상납. 아, 뭐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얘기네요. 대선 운동 그 예. 캠페인 기간이 일주일만 더 길었으면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 뭐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떠나서 전 소수점으로 갈 수 있는 소수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이제 그 녹취록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모 씨가 뭐 성상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2019년에 통화했던 얘기,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철근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또 그분과 통화하면서 뭐 조선일보 기자를 붙여주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더 알려지게 되면 사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 됐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진실도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핵심 키워드. 네, 저는 일상 복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물론 일상 복귀한다고 이제 정치에 관심을 끊어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앞으로가 사실 저는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어떤 식으로 물고 뜯을지를 이제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끊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해도 넘어 진짜 반년 동안 거의 전 국민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경제적으로도 또 영향을 주고 어디 마음 놓고 여행도 사실 쉽게 못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좀 그 불안을 해소하고 네.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다만 관심은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일상 복귀긴 하다. 잠도 좀 잘 자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 어제까지 마지막 유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바쁜 움직임 보였는데 유세 마지막 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일 6월 3일은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내란의 그
어두운 밤을 걷어내고 마침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지역화폐니 뭐니 돈 푼다 그러고 여기저기에 뭐 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같이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에 빚을 걸어쓰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길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후보마다 각자 주는 메시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투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네. 뭐 일정만으로는 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답은 다 정해져 있다. 다만 이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냐 그 차이일 오느냐, 뿐이고. 예. 투표장에 오느냐. 예, 그냥 보고 좀 뭐 잘하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 보고요. 다만 뒷부분에 뭐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으로 묶고 있는데 환란 세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식으로 경제만 공격하면서 뭐 국가를 이제 뭐 말아먹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양도구역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같은 한 몸이고 오죽하면 뭐 요즘 상납 세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공손한 이준석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맞습니다. 녹음.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자료. 그 전화를 듣고 이제 허은하 전 대표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던 이준석이 아닌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 웃겼던 거는 그 이낙연 씨가 갑자기 거기 등판을 해서 네. 심지어 이제 그 뭐 시간이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많이 끊어달라니까 나 이럴 걸 왜 불렸냐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마이크를 그래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자,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후보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지를 보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 22일 동안에 어쨌든 내란이라는 단어를 332번을 쓰셨고요. 김문수 후보는 419번을 방탄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탄 조끼까지 합치면 한 500번이 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선명한 주장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슬로건이 사실 본인 스스로 발화체가 돼야 되는데 반사 이익만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방탄만 외쳤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방탄을 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 대한 방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내란 종식 국민 통합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 유세 장소가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공원이었고 김문수 시청 광장, 또 이준석은 대구 뭐 쪽이었거든요. 이 장소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의도에서 이 내란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소를 볼 때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려되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 지나고 나서도 마치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청산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었는데, 뭐 이따가 잠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이걸 보면은 저들이 점점 더 악한 방식으로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침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들이 그럼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럼 완전 뭐 반성하고 사라질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부정선거 빌드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되면은 그때부터 또 바로 물고 뜯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그 악의 세력들이 그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점을 어제 그 여의도 공원에서 좀 우리가 계속 그 의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문수의 시청광장, 또 이준석의 대구, 오늘 또 부산 간다고 하긴 하던데요. 자기를 좀 지지하는 쪽에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구 TK에 가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이번에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재개편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적장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러 간 것 같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본인이 왜 시청 앞 광장 가 있습니까? 거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난 추운 겨울 동안 그 찬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곳인데 과연 거기에서 그 김문수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택했던 여의도 광장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란의 시작점은 국회입니다. 여의도 국회. 여기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사실 내란의 가장 큰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체가 사실 민주화를 짓밟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87년 11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87년 민주화 때 이제 유세를 하셨죠. 거기에 130만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의도 광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한강 고수 부지까지 가득 찼는데, 제가 어떻게 130만이지? 라고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몇 번을 찾아봤어요. 13만이 아닌가. 근데 모든 언론에 동아일보에도 영하 10도 추위에 130만이라고. 130만이면 예. 아유, 광주 광역시가 150만인데. 그래서 가능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보면은 이 진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겠죠?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빛의 혁명을 마지막 여의도에서 끝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얘기가 대선 기간 내도록 계속 나왔지만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앞으로 지금 본보수 진영 정기 개편 뭐 등등의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강제 완주 아닌가? 네. 사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개인의 성상납 리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또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이제 국힘당 쪽에 명분을 만들어서 합류를 하길 바랬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소위 친윤 그룹들도 그냥 이준석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요런 거 자기들끼리 이제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사람 몰아내고 이런 거는 또 다 그쪽으로만 트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씨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이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이란 존재가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되는가?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준석 그 하버드를 딱 앞세우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버드 출신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라면서 혐오와 막말을 자꾸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걸 이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네. 이들하고 같이 지금 연동이 돼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에도 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따가 또 얘기 나올 리박, 그 늘봄 요 문제들이 앞으로 그들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라는 걸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리박 얘기 좀 하죠. 리박 스쿨 사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번에 조기 대선 이런 내란이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였다 하더라도 이런 리박 스쿨 이 정도의 이슈가 터졌으면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의문들이 들 정도로 엄청난 파길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번에 그 네. 리박스쿨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관련이 있다면 확실히 올드하다. 요즘 누가 댓글 작업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포털이라는 것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의 카페 문화에서 그다음에 SNS 문화로 넘어왔다가 그다음 네이버 다음에 포털 문화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유튜브로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 실시간 동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댓글이 계속해서 달아봤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도 옛날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댓글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것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조직적으로 하고 업무방해죄 남의 타인의 그 네. 아이디를 도용하면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 수혜자는 누구인가? 뭐 이재명, 이준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김문수와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살펴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기독자유장 점포 있고 2020년도에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또 본인이 그 정광훈 목사와 같이 창당한 기독자유통일당 그 후보로 리박스쿨 관계자 4명이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이 리박스쿨 선현숙 대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이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기 됐는가? 그러면 이 리박스쿨에서 이 발급하고 있는 민간 지도사 자격증, 체험 창의 지도자인가? 네. 이걸 가지고 이것을 초등학교 늘봄학교라는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의 이름인 거죠. 늘봄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업이 끝나고 나서 직장인 엄마들이 못 봐주니까 학교에서 이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애들을 봐주는데 여기에 또 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인식시키고 또 이들에게 이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라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이 지도자 선생님들 100명 정도를 데리고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도 저희가 꼭 반드시 밝혀야 돼요. 수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기자분이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이버나 포털에 보면 무슨 기사 뜰 때마다 한 2-3개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댓글들이 항상 하여튼 같은 취지의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때 눈치를 좀 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댓글들이 이제 빨리는 올라와요. 그렇지만 다른 많은 댓글들로 그걸 이렇게 묻어버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 리박스쿨 등등의 댓글 작업 아니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6년 정도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진짜. 문제의 본질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면 이명박입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나라의 모든 악의 뿌리를 쫓으면 다 이명박이 나오고요. 전 그래서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점은 이 댓글 공작이 그냥 방법을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심리전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을 향해야 될 그런 전쟁의 기술들을 우리 자국민, 심지어 정치인들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워딩들을 보시면 사이버 전사 양성. 윤석열 딱 취임하자마자 10만 사이버 양성 얘기할 때 이거 이명박 댓글 부대가 생각이 났었고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쭉 추적해 온 결과 김태효,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복귀시키는 거 보고 이거 빼박이다. 그럼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라든지 영향력 있었던 다음 아고라 이런 데를 점령을 했었어요. 오유 폭파시켜 버리고. 근데 이게 그 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서 저들이 플랫폼만 옮겨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막 우르르 와가지고 좌표 찍히고 막 영상 올라온 거에도 댓글 막 수백 개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과 얼마나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이 자료를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보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건 사이버 내란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을 때 다들 분노했잖아요. 정신적 영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국민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군사 전략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홍보, 소통,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건 그래서 저는 특별법으로 해서 저 사이버 내란 세력들을 청산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항의도 이사가 항상 주장했던 건데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리박스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루스 코리아라든지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서운 거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면 단순한 댓글이 아닌 정말 내란에 가까운 범죄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한 20초 정도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이게 방법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아이들까지 가스라이팅하고 동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뉴라이트 사상을. 이게 일본 극우 자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썼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방식. 물리력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점령하겠다. 길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방식이 약간 조금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 뒤를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문을 열어준 게 저 윤석열 세력들인 거예요. 정확히 이명박근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인간들이 무슨 이제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어쩌고저쩌고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게 어떻게 보수해요 저게. 전 그래서 진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저것들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자정 정도 많이 그 전쯤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뭐 인수위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새 정부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네. 저는 가장 심각한 경제 지표가 자영업자 폐업 285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0% 초저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간 소비율 1% 미만, 수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경제 하나 좀 살려달라. 저는 이 말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과를 내어달라. 네, 황희두 이사님. 저는 여러 이제 국민 주권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 주권 회복. 그래서 이 정보 유통 창고를 저들이 어떤 식으로 점령해왔는가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거고요. 그 빙산의 일각이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얘기했으면 막 음모론이다, 뭐 한줌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의 정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자, 6월 3일 본투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 한라인,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당별로 우리 뉴스토마토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각 당 상황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출입하고 있는 박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후보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여의도 공원을 택했는데요. 여의도로 택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는 그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이뤄낸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다시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의도 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날레 유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여의도 공원에는 이 2-3시간 전부터 이재명 후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지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마지막 유세라 그런지 더 많은 지지자들이 더 일찍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어제 오후 8시 10분 기준 여의도 공원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시민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연설이 끝난 뒤에 유세에 참여한 지지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는데요.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자, 특히 또 눈에 띄었던 게 연설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식 선거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일정을 보면 간혹 중간중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젯밤 9시부터는 이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 후보는 이 밤 10시부터 이재명 TV 유튜브 방송으로 유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당시 직접 라이브에 나섰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유권자를 만난 겁니다. 자,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첫 업무 지시는 민생, 경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이 가장 먼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물론 이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불공정 거래와 이 주가 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 확장
법적 리스크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을 좀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청사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프레임은 그 내란 종식, 이 내란 심판 네. 선거로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요. 또 경제적으로는 우클릭을 진행하면서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집권 청사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내란 종식을 위한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함께 이제야 선거가 끝나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캠프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거 내일 선거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관 구도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여전히 있었고 네. 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유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새 대통령은 인수 없이 바로 취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부 인사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재명 후보부터 당내 인사들이 잠시 휴식에 들어가면서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출입하고 있는 이진아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자님. 자, 어제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서울시청 광장을 택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공식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요. 네. 시청을 택한 이유는 통합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 통합이란 단어와 함께 이날 피날레 유세에는 대선 경선에 참석한 이제 인사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부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이 함께했고요. 알려진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해외 체류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날 마지막 유세에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막판 표집 결집을 호소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선거운동 날이 어제 제주에서 이제 거꾸로 지금 경부선 라인 타면서 종단 유세를 좀 펼쳤어요. 네, 맞습니다. 경부선 라인의 의미를 좀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부산부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부선은 대민 대동맥 라인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룬 하나의 축이라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가 GTX 관련 공약을 좀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 공약의 일환이란 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네요. 자, 네. 22일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 대선에는 후보 검증이나 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좀 별로 안 보였고요. 네. 사실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맞아요. 네, 김문수 후보의 또 정치적 행보가 또 대부분 과거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돌아온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했고 또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좀 역임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 때문에 김 후보가 과거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내세우는 것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좀 대표적으로 김 후보가 2007년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에 기획했던 GTX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GTX를 통해서 전국을 잇겠다 이런 공약을 대부분 내놨고요. 교통 관련 공약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운 거 외에는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매번 네거티브나 이런 좀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어제도 좀 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그랬지만요. 이재명 저격을 위한 뭐 방탄, 뭐 법카 이런 논란들을 더 많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탄, 법화, 단일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선 기간 계속 주목됐던 게 그 단일화거든요.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까지도 김 후보를 비롯해서 캠프 인사들이 이제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오후가 되면서부터 점차 표 결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김 후보가 오후 연설 중에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것이다. 이러면서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끝까지 하긴 했는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고요. 선거 막판에 지금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김문수 네. 후보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게 지금 좀 논란이 계속 크게 됐는데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캠프 대변인을 비롯해서 뭐 선대위나 다 김 후보와 리박스쿨은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을 했고요. 네. 뭐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범죄 물타기를 하고 있다. 뭐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게 김경수 전 지사 아니냐 이러면서 역시나 또 네거티브 전략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리고 지난 1일에 이 관련한 내용을 이제 기자들과 현장 유세 중에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전혀 모른다, 뭐 근거가 없다, 뭐 질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칼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후보님도 나오지 않았냐 이랬더니 이때는 이제 질문이 안 되는 말이다,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떴어요. 관계가 예.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도 답변을 지금 못하는 모습이고 말씀처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고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질문 자체를 뭐 받질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네, 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을 종합해 볼 때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청사진은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 후보도 경제를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한미동맹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보수 가치를 주장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외쳤고 조금만 더 언급하면 이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간첩제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간첩을 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원전 확대, 그리고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높이겠다. 이러면서 보수가 그동안 내놓았던 안보의 가치 등을 좀 강조한 것들이 좀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의 그 당내 또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후보가 첫 공식 유세에 나선 날부터 제가 좀 굵직한 일정들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따라다니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뭐 TK나 PK 지역도 좀 찾아봤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좀 많은 인원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을 정말 가득 메울 정도로 모였었는데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메운 게 이게 좀 결집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결집도 된다. 예.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도 있었는데 뭐 황교안 뭐 후보의 사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건가라는 좀 모습도 보였고요. 마지막 사실 이제 공식 피날레는 서울시청이었지만 이후에 신촌이나 강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또 네. 네, 김 후보가 또 단상에 오를 때마다 좀 재밌었던 거는 아이를 한 손으로 항상 안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제는 대전에서 그 격파 모습도 보여주면서 튼튼한 뭐 후보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많이 어필을 했어요. 또 마지막 단상에서는 설란영 여사와 딸과 함께 무대를 올라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모습이고 당내 분위기는 사실 지금 오전에는 지금 모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좀 어제 그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좀 고무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결집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도 또 그 다음에 신촌이나 강남 쪽의 유세는 좀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에 출입하고 있는 차철우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내성후보 마크맨 차철우입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표는 범보수 투자의 종잣돈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의 심장 TK에서 범보수 진영에 좀 새로운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로 좀 해석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1약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 네. 이 대구에서 좀 표심을 다져놓겠다는 의미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유세 현장을 대구로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그간 유세 동선을 좀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지역구 화성이죠, 동탄 하고 수도권에 좀 많이 머물렀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어떤 또 전략이었고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가 이제 화성시 동탄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주로 2030 청년층을 좀 공략하는 전략이었고요. 이런 젊은 층을 공략을 통해서 자기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젊은 층을 자기 지지세로 완벽하게 확보를 하면서 좀 표심을 좀 더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었고, 보시면은 이제 학식을 많이 먹거나 어떤 거리를 많이 갔거든요. 네. 이런 곳을 많이 방문했는데 주요 이제 많이 모이는 층이 또 청년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청년층에게 세대 교체를 강조한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말한 게 그거거든요. 주요 캠페인 전략이 학식 같아요, 학식. 맞습니다. 자, 어제까지도 학식을 하면서 유세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2030 표를 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 20대 남성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0대 표심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최근에 토론회 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좀 2030 남성들이 이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제 또 2030을 누린 좀 학식 요새나 이런 것도 나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2030 남성들로 좀 보이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 때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해가지고 반대 목소리도 있었죠, 그죠? 네, 많이 냈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재결집을 많이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게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였는데 어제까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는 이미 졌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 이준석 후보의 논리를 차용하면은 졌으니까 좀 자신한테 표를 달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야 자기가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을 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10%면 반액이고 15%면은 완액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도 이런 조건이 깔렸을 것으로 계속 이제 해석이 되고, 앞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사퇴를 하고 자기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선거일은 국민의힘을 좀 계속 때릴 거라고 좀 보입니다. 아, 국민의힘을 때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 없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라는 게 이제 뭐 일부 보도나 발언을 살펴보면은 다급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지율을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그간 긴급하게 이제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뭐 당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내고 막판으로 갈수록 자신의 정책보다는 좀 메신저 때리기에 집중하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럼 이거 네거티브 전을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를 했다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했던 그런 여성 혐오적 발언하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도 마지막에 좀 불거졌잖아요. 이게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내부에서는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이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2번이나 열고 당원에게 또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일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 종합해 볼 때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 또 대통령 당선했을 때 청사진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출마하면서 세대교체, 미래교체, 시대교체를 내세웠는데요. 결국 이제 뭐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 옛세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젊은 나를 앞세워달라. 뭐 40대 기술로는 앞세우고 퍼스트 펭귄, 뭐 노무현 정신 등등 다양한 걸 좀 되게 상당히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재명 후보는 뭐 독재,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한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중도 표심을 좀 흡수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네거티브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젊은 이미지를 앞세운 게 맞나 혹은 잘 내세웠나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이 들고요.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혁의 방점을 찍어왔는데 이 부분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이 아닌 뭐 교체, 뭐 독재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다고 보이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연일 때리면서 자기가 대항마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대항마가 되고 싶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의 개혁신당 당내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 유세에서는 이제 전날이라서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이제 전달됐고요. 네. 뭐 깜깜이 여조 결과 직전처럼 두 자릿수를 기대하는 일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캠프는 두 자릿수를 자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두 자리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이준석 후보한테 최대 관건이라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릿수를 받냐 안 받냐 요거에 포인트 맞춰져 있고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다. 오늘은 또 부산에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대구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가서도 이제 보수층,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는 뭐 층이나 이런 쪽에서 표심을 공략하는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도권에 갔다가 선거 때 이제 그쪽 이제 자기가 부산을 찾았다는 이유는 자기 역시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직접 민주당 또 국민의힘 개혁신당 각 캠프 또 당내 분위기 현장 상황 또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서초의 봄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기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자, 권영철 대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대선 오늘 6시부터 투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시 현재 2.4%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발표된 8시 현재 5.7%. 예, 꽤나 빠르게 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전 투표 때 좀 적었던 지역이 본 투표에 좀 많이 또 하는 것 같아요. 뭐 대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미 뭐 투표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구가 지금 7.1% 8시 현재 올라갔고요. 그다음 서울이 5.3, 부산은 4.9, 뭐 인천 5.9, 대전 6.4, 뭐 그런 정도. 경기가 6.1, 뭐 그런 수준으로 돼 있고요. 경북 6.7, 경남 6%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사실 80%대 투표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사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80%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다시 쟁취된 이후에 80% 투표율이 넘었던 적이 3번 있습니다. 바로 87년에 있었던 13대 대선 때, 그리고 14대 대선, 15대 대선까지는 89%, 85%, 80%대였거든요. 그 뒤에 지금 이제 19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77%.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격돌했던 20대 선거에서도 77%대였어요. 오늘 투표율이 치솟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80%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전 투표에서 34%를 이미 기록하고 있고 요 추세로. 그리고 오늘은 투표 마감이 6시가 아니고 저녁 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주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제일 첫날에 사전 투표하셨군요. 네, 투표용지 보고 울 뻔했습니다. 왜 울 뻔하셨어요? 네, 기표소에 서 있는데 이게 그 12.3이 성공했더라면 윤석열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요. 라는 생각을 하니, 그리고 주마등처럼 막 그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정말 울 뻔했습니다. 뭐 그런 또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 기자님도 투표하셨죠? 저는 이제 사전 선거 둘째 날, 둘째 날 다 하셨군요. 둘째 날 가서 했는데 첫째 날은 줄을 많이 섰다 그랬는데 둘째 날은 가니까 좀 한산한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주위에는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주위를 말하는 건 지금 서울에 있는 저희 주위를 말합니다. 제가 좀 더 대구 좀이니까 대구에 계신 저희 친척이나 또 지인들은 대부분 또 본투표로 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역대 두 번째죠.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80%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투표할 때 이제 신촌동에 있었던 그 소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투표가 조금 율이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둘째 날 오후 2시까지는 이제 역대 최고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다.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뭐 금요일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건 좀 그 주권자가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투표권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해서
새로운 정부 내란 종식도 하고 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에 나오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 2항인데요. 그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온다가 국민이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투표 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책임이자 또 권리자 의무인 반드시 좀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행사하는 게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그렇죠. 부여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국회의원, 네. 뭐 지역 단체장, 뭐 지역 뭐 지방 의원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투표로 선출해줘야 이 사람들한테 이제 권력이 우리가 권력을 거죠. 부여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높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 80% 팍. 특히 딴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머슴을 지금 뽑는 선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야, 너 좀 잘해봐라. 이런 투표로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쳤고 그러면 뭐 그 1, 2위 후보의 격차를 떠나서 일단은 절대 다수가 참여해서 이 투표에 이 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바람대로 80%도 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80%. 사실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네.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대선이면 2년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다.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냐?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비상계엄을 갑자기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딱 6개월 만이거든요. 6월 6월 3일 딱 6개월 만에 치러지는 건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큼 떨어졌고 경제 상황이 얼마큼 나빠졌고 대외 신인도가 얼마큼 나빠졌는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3년마다 대선을 치른다면 정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대선과 총선이 2년마다 뭐 2년 3년마다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투표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주권을 꼭 행사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8시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번 대선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사에 또 고발전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 선거법 상고심 관련해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왔을 때 기각으로 들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야,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법원 저는 합의체에 회부되고 대법관들이 뭘 연락하고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예, 그건 아닌 저희도 것 같은데. 이게 예. 갑작스럽게 전압 선고 일정이 잡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급박하냐라고 해서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기류가 이상하다. 네. 이게 빨리 잡아서 이재명 후보의 기각, 이 상고 기각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데 대부분이 나서서 그 일을 할 이유가 이유가 없다. 없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파기자판할 사안도 아닌데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이제 좀 대법원 쪽 뭐 알 수 있는 사람의 전합을 다루는 대법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들도 있고 대법원장 주변에 또 뭐 측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빨리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듣기에는 왜 이리 빨리 하나 다들 의아하잖아요. 아니 전합 일정 정하고 9일 만에 선고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분 변호사 하지만 그런 처음 사건이 봤어요? 있습니까?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왜 그런지 의아심을 가져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조희대가 사실은 대법원장이 될 나이가 안 됐어요. 네. 대법원장은 헌법에 6년의 임기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년이 3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법원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명을 했거든요. 시킨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뭘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는데 네.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기각 그래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기각 외에 다른 길이 있겠냐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까 이게 파기환송이더라. 환송이었죠. 놀랐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대법원 쪽 내지는 뭐 대법원도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도 있고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좀 표현상
대법원 쪽에 소통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사법농단 내통한 거 아니냐, 내통 아니냐 이렇게 사법농단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이게 사법농단이냐 뭐 내통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려면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러고 압력은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나야 될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일정을 무사히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의 연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사법농단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헌재 때도 뭐 연락을 해보고 뭐 탄핵이 기각된다는 걸로 이해해서 뭐 3단 케이크 준비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 재판 연구관에게까지도 연락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락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여러 가지 사법 그 절차에 연루된 사람이다 보니까 더 경계를 했을 것 같고 그냥 그 언저리쯤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물어본 게 다가 아닐까. 틀렸잖아요, 근데 틀린 거잖아요. 사실 맞추지를 못했는데 저도 취재하려고 아는 대법관들에게 전화를 저도 물어봤는데 돌려보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 대법관 말고 저는 밑에 분들한테 전 직접 대법관들한테 전화해봤는데 궁금해서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고요. 안 받죠. 상황이 이런데 안 받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저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뭔가 대법원으로서는 그 상고심을 5년간 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 이게 기본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5년간 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 대통령 기간이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뭐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하급심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지고 있기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겠나. 사실 법사위도 있고 하니까 통상 법원 행정처하고 평소에 소통도 하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겠죠. 그걸 뭐 사법농단 하려면은 임명권자 대통령이거나 그러니까요.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한 농단이 되는 것이지 야당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좀 이건 더 심각해 보입니다. 리박스쿨 댓글 의혹팀 조작팀 운영 의혹인데 요거는 이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 기자님부터 이게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조금 일단 경찰이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긴 해요.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이게 다시 또 사세행은 그 검찰에도 고발을 했고요. 검경 양쪽으로 가 있는데 1일 날 고발인 수사를 했고 지금 신속하게 수사할 거다.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그렇게 밝혀서 사실상 이게 과거에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박스쿨이라는 게 정말 어린 아들 초등학생에게까지도 이게 그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극우화 교육을 한다. 그래서 뭐 극우 홍위병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그 돌봄 학교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 극우화되는 성향을 보이면서 이런 것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아마 수사를 하건 진상 조사를 하건 교육부가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부 체제가 제대로 밝혀낼 것인지 그러니까요. 수사를 하면은 검찰과 경찰은 또 제대로 해낼 것인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긴 하지만은 이 문제는 좀 파장이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 그런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터져서 그렇지 만약에 대선 초반 터졌다면 큰 이슈로 계속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리박스쿨 운영진 등 관련된 4명이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공천을 받았던 후보 4명이기도 하고 당시에 김문수 현 후보는 대표였거든요. 그 당의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김문수 후보가 뉴라이트 역사관의 신봉자인데 그 늘봄 학교 교사가 퍼뜨리려고 했던 역사관이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이제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뭐 4.3 항쟁은 4.3은 그 김일성과 그 남노당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봉기다, 무장 봉기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 가서 4.3
조의를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해요. 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그림인가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자신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고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가 안 맞긴 안 맞죠. 김문수 후보의 관련성이 너무 많다. 네네. 그 운영진이 그 당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서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사람 사실 인정,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의 뿌리를 같이 한다는 점, 이거 해서 좀 김문수 후보의 관련성이 파헤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성이 본인은 뭐 지금 답변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니, 선거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 A라고 물으면 B로 답하면서 딴 답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또 허위 사실 되니까요. 그것도 얘기해서 뭐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뭐 윤석열 피고인도 당선인 신분으로 4.3 기념식에 참석했었어요. 갔었어요. 예. 뭐 그렇긴 했는데 어쨌건 그 지금 국힘의 전 대통령들은 추념식에 안 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어쨌건 이런 게 사실 그 기사를 보다 보면 온라인으로 보다 보면은 댓글에 이런 식의 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그걸 제가 최근에 그 기자님한테 들었거든요. 기사만 뜨면 한 서너 개가 연속으로 파락 올라오는데 딱 그런 기사들이, 그런 댓글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보고 뭔가 의심을 하긴 했는데 다들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컴퓨터 우리 네. 하는구나 싶었는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강사를 이제 돌봄학교 그 강사를 양성했다는 자체가 이거 정말 좀 심각하게 볼 사안입니다. 요즘이 자격증 주고 그러면 댓글 더 달 거고 또 그 자격증 그 사람들이 돌봄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강의를 그렇게 하고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저도 사실은 그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 뉴스 뜰 때마다 하여튼 1, 2, 3로 올라오는 거는 그런 댓글이거든요. 그래, 야 빠르다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뉴스마다 다른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뭐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그런 류의 댓글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초기에 좋아요를 몇십 개 눌러놓으면 기사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 같다. 그 얘기 계속 하죠. 그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 퇴직자가 뭐 그 스카이데일리하고 연결해서 하고도 있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사안은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뉴스타파의 기자가 사실은 제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했죠. 12.3 내란이 있고 나서 관여를 했던 국정원에서 운영했던 알파팀이 있습니다. 또 알파팀은 민간 조직을 두고 민간 외곽팀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수면에 부각될 당시 2017년 당시에도 이 민간 외곽팀이 사실은 극우 기독교 기독교 교단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십자가 알바단이라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윤정훈 목사가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 전신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취재했던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12.3 내란이 있고 나서 알파 팀에 관여를 했었고 현재 리박스쿨에도 관여하고 있는 그분이 개몽되어서 내가 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라면서 제보를 해서 이제 잠입 취재, 언더커버로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TV 토론에서 어떤 아주 발언이 좀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고발하니까 무고죄다 이렇게 맞고발하는 좀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이현주 변호사님 하실 말씀 변호사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근데 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었고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누구에 대한 사실인지 특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언을 보면 그런 문제의 댓글, 그 몹쓸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에게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한 표현이고, 그리고 본인이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판단은 권영국 후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허위사실 공표죄의 사실 그 적시된 사실이 무엇에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말하기가 참
법률적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준비됐다는 표현이 예. 잘 기획을 잘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지고 했던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신이 공직선거법 또는 명예훼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에 이걸 내가 말을 할 것인지 뭐 누구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인지 미리 잘 준비해 놓고 한 발언이지 즉흥적인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발언한 사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형사적 책임은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40살 이제 갓 지났잖아요. 이제 40 딱 됐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고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은 뭔가 좀 신선한 정책들 이런 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갈 줄 알았는데 기존의 정치판에서 가장 나쁜 것만 나이는 젊은데 하는 행동은 아주 노회한 걸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그리고 이공계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정치꾼들이 하는 아주 노회한 정치꾼들이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싶고 그리고 저는 좀 그 대선 후보들이 사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이 법조인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일만 터지면 고소고발부터 해요. 왜냐 상대 입을 먼저 막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국민 일반한테도 무슨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사회에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하지가 않아요. 이걸 가장 먼저 하고 그럼 자기가 해명하면 되는데 또 무고죄로 고발하고 맞아요. 결국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지금 법률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까지 젊은 정치인이 좀 젊고 신선한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데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정치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했던 건 세대 포위론을 직전 대선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 30대와 60, 70대가 뭐 정치적으로 지금 5, 60대를 뭐 40, 50대를 포위하자는 것인데 이건 뭐 세대 간의 적대와 불화를 야기하는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면서 자기가 일면에 실리고 거기서 입지를 확보하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 30대도 한 5년, 10년 있으면 40, 50대 됩니다. 무슨 정치적 식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는 또 한 이론이 우리 젊은 세대가 뻘 빠지게 일해봤자 저 늙은이들 연금으로 다 하니 우리만의 기금을 만들자는 건데 이것도 그 통계를 돌려보면 그 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서 거기에 붙는 눈송이들을 이자로 해가지고 수익을 해갖고 떨구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그 독립된 연금이라는 걸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된 연금이라면 600조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언론이 안 하죠. 그냥 자극적인 것만 실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정말 깜도 안 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제시를 했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같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면은 검찰의 힘 빼기만 했거든요.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의 기능은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지금 그 검찰 개혁하고 나서 두 분 변호사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건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게 원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딱 일도 양단처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기소하면은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던져주는 서류만 가지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다면은 범죄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 경찰과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견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검찰에 대한 견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다 적절한가에 대한 걸 명백히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걸 보자면은 검찰 힘만 빼자로 가는 거예요. 검찰이 가장 그동안 뭐 해온 게 워낙 나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이제 그런 게 억지 기소를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인을 500명 470명인가요? 뭐 해가지고 정인 신문만 해도 한 2년 넘게 걸릴 정도로 해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소해서 골탕 먹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단죄해야 된다. 이게 아니. 그래 놓고는 사법 리스크라 그러고 범죄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잘못을 해온 검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흠결이 있게 해가지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또는 뭐 범죄 강력범죄수사청을 네. 두겠다 몇 개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근데 결국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관여 검사가 결국은 영장을 청구를 누가 할 거냐. 네.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다 영장 청구권까지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서둘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 요걸 좀 이번에는 하나하나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그 언론들이 너무 막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어느 기관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논리를 많이 펴거든요. 검찰이건 경찰이건 국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도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잘 지으러 가지 네. 도구랑 싸우지는 않습니다. 도구랑 왜 싸웁니까? 도구는 네. 그냥 이용하면 되죠. 저는 그 관점으로 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현주 변호사님도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검찰의 뭐 전반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원칙에 네. 대해서는 네. 뭐 100% 공감하고요. 100%, 왜냐하면은 예. 그 수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을 범죄자로 확신을 해야 동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고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백을 얻어내야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고 이 진상을 파헤친 것 같은 그 만족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에 대한 드라이브 의지를 가지는 건 좋은데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반하는 증거를 못 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자기가 기소권까지 다 갖고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소를 하는 기소권자가 따로 있으면 그 공백을 발견해서 또는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서로 협의해서 수사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조정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저는 그 검찰이 이때까지 해왔던 역할 정적 제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정치 검사가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데 왜냐하면은 일단 자신이 어떤 사건으로 공로를 이어서 정치 검사가 되면 정치적으로 뭐 연이 닿아서 그 승진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 이 정권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 정치 검사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그 인력 뭐 예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수사권을 뚝 띄어서 그냥 경찰에 줬는데 경찰은 그냥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죠. 이제 결국 근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것도 민주당 의원들 일부라는 걸 뭐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자백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에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적으로 네. 검찰을 바로잡는 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한 팀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이게 무죄가 나오면 자기가 수사 무능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착수는 네. 다른 쪽에다 주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호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네.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중대하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폐지를 얘기를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네. 공수처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동안에 기능한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공수처를 설립을 했으면 사실 제대로 수사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했던 게 우리가 지난 내란 사태 수사 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누구는 일부 수사는 내란 수사를 공수처는 할 수도 없고 검찰도 할 수가 없고 경찰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간 거는 사실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직위원 그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시 현재 투표율이 9.2%입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지난 대선 때가 8.1이었거든요. 1% 이상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뭐 너무 초반이라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추세대로라면 80% 팍팍 올라갈 가능성도 80% 넘겠는데요. 넘어야 되는데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가 팍팍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전 9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9.2%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민주당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하는 소집 요구서 제출했는데 아마도 특검법들, 특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검법 처리 부분 또 대통령이 많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질 않겠죠. 안 하겠죠. 네. 뭐 정권이 이제 바뀐다면. 네. 우원식 의장이 임시회를 5일 오후 2시로 그 공고를 했어요. 네. 이제 열리는 거고 그러면은 뭐 곧바로 정부 조직 개편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다툴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임시국회가 왜 필요하냐면은 국무총리 청문회를 또 바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는 거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네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요게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요것도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다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클 거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제일 핵심은 아직 내란 종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네. 거. 내란 우두머리는 길거리로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특검법을 통과해서 지금 저 최상병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나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그게 연루됐던 국민의힘의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 분명히 통화하고 뭔가의 한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사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 그런 일들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뭔가 좀 이상한 기류를 계속 보였잖아요. 네. 내란 우두머리를 갑자기 일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저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가 혹시 무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진실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특검법들이 좀 통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통과되면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다. 토마토에서 밝혀냈듯이 그 뭐 대통령 집무실하고 회의실에서의 그 CCTV요. CCTV로 지금 뭐 계엄령 문건을 나눠주고 또 뭐 홍람하고 지시를 뭐 수령하고 사실 뭐 이상민 검토하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의 정기를 끊는 거 외에 다른 지시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도 밝혀지고 있어. 이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니까 네. 충분히 내란 특검을 통해서 모두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투표일입니다. 자, 뭐 8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8시까지 투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투표 이제 시작이고요. 8시까지 계속 하니까요. 투표 많이 좀 해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좀 특보로 막 대통령 이제 바뀌고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어떻게 좀 될지 내일 일찍 방송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